이번 시간은 21년도 1회 정기 이제 산업기사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먼저 이제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번 이제 21년도, 그러니까 2년도 책이 이제 나오면서 그 기존에 이제 나와 있었던 문제들을 좀 이제 많이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내선 규정이나 아니면 새로 바뀐 이제 규정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좀 많이 삭제를 하고 수치들이 좀 이제 변경된 것도 좀 있어서 이제 도서가 좀 많이 이제 편집이 돼서 기존 거하고 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동영상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그 출간이 된 이후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1년도 거는 이제 빨리 촬영을 해서 먼저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제 그 이후, 그러니까 2010년도 2020년도 그 이전에 나왔었던 이제 동영상을 새로 찍기가 시간이 좀 충분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좀 이제 동영상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퀀스나 이런 쪽에 대해서 수변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하고요. 달라지는 건 없고 이제 작년에 이제 삭제했었던 문제들 중에서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접지 도체 굵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선 규정에 이제 뭐 OX 하는 이제 그런 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삭제한 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전 동영상 보실 때랑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조금 문제 번호가 좀 안 맞을 수 있고요. 수치가 조금 이제 변경된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이제 크게 이제 변경된 거는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1.5배, 1.25배, 1.1배 해가지고 전동기 그 전선의 굵기를 구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KC 바뀌면서 이제 내용이 수정이 된 부분인데 아직 이제 동영상 이제 이전 동영상들은 이제 수정이 좀 안 돼서 그 이제 책의 도서에 있는 것대로 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부분은 그 KC 이제 새로 이제 바뀐 규정 한 꼭지 정도 찍어서 올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동영상하고 그 도서 내용하고 좀 다르니까 그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분기회로 이제 구하는 문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제 뭐 주택, 아파트, 상점 해가지고 이제 그 제곱미터당 이제 30VA여가지고 면적이 30VA 해가지고 이제 한 회로용량을 나누면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이제 분기 회로수가 얼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에 상점은 이제 그대로 30인데 이제 아파트하고 주택이 이제 40으로 늘었어요. 제곱미터당 이제 그 용량이 40으로 이제 늘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이전 동영상은 30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책에는 40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서 이제 풀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여서 이제 그 부분은 도서에 있는 풀이가 맞다. 그래서 도서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대입하는 수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 바뀌었구나. 그렇게 보시고 이제 책에 있는 풀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풀이대로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책에 있는 걸 이제 기준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이제 동영상에 있는 설명을 좀 들으시지만 그건 좀 양해 드릴게요. 좀 되도록 빨리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21년도 거 1번 문제부터 이제 풀자. 요번 그 1회 문제가 산업기사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약간 기사스러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1회를 보셨던 분들은 약간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렵네. 그러니까 몇 문제가 좀 그랬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도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은 산업기사에서는 아마 처음일 수 있어서 예전에 뭐 90년도에 나오긴 했었는데 2000년도 넘어와서 이제 안 나왔었던 문제여가지고 요건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차단기 그 전격 차단 용량을 표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전격 전류나 아니면 차단 전류가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차단기 용량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제 PS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차단기 용량이라고 하죠. PS를 우리가 보통 차단기 용량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루트 3상이면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에다 전격 차단줄을 해가지고 구하는 거가 이제 보통 이제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해가지고 100에다가 기준 용량을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구하는 거긴 한데, 바로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 차단기의 전격 용량이 200이에요. 그렇죠? 수용과 이입구의 전압이 22,900인데 주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200이죠.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인입구에 차단기가 있대요. 그렇죠? 인입구에 이렇게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주 차단기, 메인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메인 차단기니까 그거의 용량이 이제 200인 거죠. 요게 이제 200이에요. 200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가 있어요. 예. 근데 주 차단기 이제 아래쪽에 있겠죠. 요 변압기는 용량이 10메가볼트 암페어예요. 예. 요 이제 밑에 이제 변압기가 있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변압기가 있는데 얘는 용량이 10메가볼트 암페어고 22,900에 3.3이고, 그렇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4.5예요. 그렇죠? 4.5%. 그러니까 거기 나온 조건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일 때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이 얼마냐? 예, 그러니까 요 차단기 2차 측의 차단기가 또 이제 달릴 텐데, 예, 요 차단기 용량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뭐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 용량 4.5 나왔네 해가지고 여기다 4.5를 대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이 선로에 있는 모든 기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고장이 났어. 여기서 이제 고장이 나서 이 차단기가 그 고장난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용량을 구할 때 이 전단부에 있는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선로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원래는 적용을 해야 되지만 문제 조건에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일단 주어진 변압기 4.5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하나, 또 하나는 요 주차단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고려를 해야죠. 얘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얘가 얼마일까요?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요걸 합해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산업기사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요걸 다시 한번 밑에 이제 이쁜 그림이 해설에 있으니까는 이제 그 해설을 보시고 일단 대충 요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보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에 대한 걸 이제 구할 거예요. 일단 200이 나왔어요. 요 200은 얼마냐면 요 200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죠. 주 차단기에 대한 전격 차단 용량이 200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요것만 알면 되죠. 기준 용량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데 문제에서 특별히 주어지진 않았는데 변압기가 100메가다 해서 우리는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전체가 얼마가 기준이다라고 주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문제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단기도 10메가 기준으로 200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 선로에 대한 기준 용량이 100메가볼트 암페어구나 라고 그냥 인지를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따라서 그럼 요걸 이용하면 얘랑만 위치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 임피던스는 요게 200이 넘어오니까는 200분의 100에 곱하기 10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고 얘도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곱하기 뭐 10에 육성할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는. 요걸 이제 계산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5%인가요? 그렇죠? 2분의 1이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PS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식은 똑같죠? 임피던스의 100의 기준 용량. 요건 어차피 식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고요? 요 선로의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5%랑
4.5%랑 더해야죠. 예, 그러면 9.5% 분의 100의 기준 용량은 마찬가지로 10메가볼트.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겠죠. 이걸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105.26 이렇게 나온대요. 105.26 메가볼트 암페어가 이제 변압기를 보호하기 2차 측 차단기의 용량에 대한 계산값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문제에 주어진 표에 대입을 해봐야죠. 요거보다 큰 거를 선정하셔야 되니까는 표에서는 얼마짜리를 선정하시면 되냐면 16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해석하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가 기존에 이제 안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설비 용량 표가 나와 있죠.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배점도 높죠. 산업기사치고는 약간 이제 복잡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1번부터 7번까지 쭉 이제 한꺼번에 연결된 문제로 이제 보셔도 되는데, 조금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조금 분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랑 그리고 4번, 5번 문제랑 6번 문제랑 7번 문제는 조금 달라요. 특히 이제 그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패턴이 좀 약간 비슷한 편이고요. 그리고 6번은 이제 변류기를 선정하는 문제고, 7번은 저용용 콘덴서의 용량을 이제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6번하고 7번은 이제 아예 다른 패턴의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4번하고 5번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고, 그 이전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설비 용량을 이제 구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대입해야 되는 식은 크게는 3개죠. 어떤 거냐면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 이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시고 부등률 하시고 역률 하시고, 그렇죠?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식이고, 위에가 이제 킬로와트로 나오면 역률을 고려를 하시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킬로와트가 아니면 굳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kVA니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변압기 용량 구하는 것처럼 구하시면 되고, 여기다 부등률을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요 위에 있는 계산값만을 본다면, 요거 빼고 이제 나머지만 본다면 변압기 용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설비 용량, 부하 설비 용량이라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는 거죠. 변류기. 그렇죠? 변류비에 대한 내용이니까는 걔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이제 1차 측에다가 곱하기 이제 뭐 1.25배에서 1.5배 정도의 여유를 주어서 이제 변압기 1차 그 변류기 1차에 대한 전격을 구하고, 그다음에 2차 전격은 항상 이제 5A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전류 구해가지고 1.25배에서 1.5배 해가지고 변류기 선정하는 거겠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가로 7번은 전력용 어떻게 구해요? Q라고 하면은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문제를 구하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6번, 7번. 그래서 식은 이제 문제가 7개이긴 하지만 대입해야 되는 식은 이렇게 3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식이죠. 그렇죠? 모르는 식이 아니잖아요. 복잡한 식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해보면 별거 아니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요렇게 이제 문제가 좀 구분을 해서 좀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1번 문제부터 보죠. 1번은 동계난방 때 온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하고 동력 수용 부하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표가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력 부하 설비에 대한 거다. 이제 문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이걸 갖고 1번 문제를 푸는 건데 동계난방대. 여기 동계난방대. 동계죠. 겨울인 거죠. 겨울. 겨울에 사용하는 동력이 있는데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한다. 여기죠. 온수 순환 펌프. 온수 순환 펌프는 얘는 상시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계속이라는 말인 거죠. 24시간 계속 쟤는 이제 운전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보일러용하고 오일기어 펌프는 수용률이 55%다. 보일러하고 얘하고 요거. 보일러하고 오일기어 펌프는 요거 수용률이 55%다. 곱하기 0.55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난방 동력 수용 부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겨울에 사용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난방 동력이 되는 거죠. 난방 동력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조건이 있을 경우에 요 동력에 대한 난방 관계, 난방을 하기 위한 설비 용량이 이제 얼마만큼이 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구했지만은 우리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뭐였어요? 6.7 플러스 0.4 이거에 곱하기 0.55 그렇죠? 이게 이제 보일러하고 오일. 근데 온수 순환 펌프는 얼마냐면 플러스 3.7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온수 순환 펌프에는 수용률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죠. 얼마냐면은 얘는 수용률이 1이에요. 왜냐면 얘는 24시간 항상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용률을 어떻게 구해요? 수용률은 최대 용량을 설비 용량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24시간 동안 계속 3.7을 운전을 하는 거니까는 얘도 3.7이고 얘도 3.7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냥 100인 거죠. 요거는 굳이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1이니까 수용률이. 그래서 풀면 동계에 있을 경우에 난방 동력에 대한 수용률이 얼마냐면 계산을 하시면 7.61 뭐 이렇게 나온대요. 7.61 kW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 전력이 각각 몇 kVA가 되는가? 그렇죠? 상용 동력 합이죠. 하계 동력의 합계니까. 동계 동력은 몇 kVA가 되는가? 왜 단위가 뭐예요? 다 킬로와트죠? 그러면 kVA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변압기 식에서도 했지만 여기다가 역류를 나누셔야 되는데 역률이 얼마냐면 역률이 비상전력의 그 조건에 보면은 조건을 보시면 조건에 1, 2, 3, 4번이 있는데 4번에 보시면 변압기 용량 산정 시에 필요한 동력부하 수용률이죠. 역률이 첫 번째 나오는군요. 조건 1번에 보면 동력 부하에 대한 역률은 모두 70%다. 70%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다 70, 0.7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0.7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용, 요거 상용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값이 이제 풀이 나와 있으니까는 37.86이고 하계는 뭐 74.299, 동계는 뭐 15.43 kVA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kVA다. 그렇죠? 이건 이제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제 가끔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동력 부하에 대한 이제 그
용량을 다 이제 구했는데 동력 부하에 대한 용량을 구했는데 여기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체 총 설비 용량을 구할 경우에 얘를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상용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차피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계하고 동계 동력이 나오죠. 근데 하계는 여름이고 동계는 겨울이잖아요. 여름하고 겨울이 동시에 일기가 존재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계하고 동력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계와 동력 중에서 가장 큰 것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같은 동력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두 개를 계산했을 경우에 하계 동력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설비 용량을 구할 경우에는 상용 동력에다가 하계 동력만을 구하면 된다, 고려하면 된다.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겨울하고 여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총 설비 용량을 한번 구해보죠. 아까 요거 상용 동력에 대한 계산값이 얼마였냐면 37.86이었죠. 요거 3번인데 37.86이고, 그렇죠? 플러스. 그리고 하계 동력에 대해서는 계산값이 얼마였냐면 74.29였어요. 74.29 플러스. 요거 이제 동력 부하에 대한 것만이고 그 밑에 우리가 표를 보면 동력 부하 밑에 뭐가 있냐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있죠. 그것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지 전체 설비 용량이 나오는 건데 걔는 얼마라고 했냐면 총 용량이 75,880. 그렇죠? 그러면 요거 다 킬로잖아요. 그렇죠? 킬로VA니까 얘도 킬로VA로 환산을 하면은 75.88이 되겠네요. 75.88. 그렇죠? 해서 쭉 더하면 188.03. 88.03 kVA가 전체 이제 설비 용량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비 용량은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선 변압기 표준 용량을 구하십시오. 네. 표를 이제 밑에 거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자, 네.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변압기를 얼마짜리를 쓰면 될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거고, 자, 아까도 다시 한 번씩 그냥 여기다가 쓰면은 변압기 용량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그리고 부등률을 쓰면 부등률, 역률을 쓰면 역률. 얘가 이제 킬로와트일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요 콘센트 부하 설비 표를 보니까는 단위가 지금 다 뭐로 나왔냐면 VA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역률을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서 이제 고려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조건을 찾으셔야 되는 거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비 용량 여기 쭉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수용률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건에서 찾아야 돼요. 조건 하나 보세요. 조건을 보시면 조건 2번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냐면 전등 설비는 60%래요. 보면 전등, 콘센트, 이제 기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전등 설비는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콘센트 설비는 70%, 여기는 0.7 수용률이. 그리고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 얘는 곱하기 100. 아니, 1이죠. 그럼 됐죠? 식을 일일이 쓰진 않을게요. 어차피 책에 다 있고. 해봤자 뭐 프리식은 책에 있는 거고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전등은 요거 쭉 다 더하고, 그렇죠? 여기를 다 더하고 플러스 하고 0.6 곱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도 콘센트도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다 더하고 0.7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800 하면 되는 거.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이제 플러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0.6 고려하시고 요 부하에 대해서는 0.7 고려하시고 얘는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전체를 더하면
이제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변압기 용량, 설비 용량을 일단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하는 것들이 책에 쭉 있으니까는 계산을 보시고 쭉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합계가 얼마냐면 48.56이래요. kVA.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다 쭉 식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책에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 요게 VA니까 kVA를 하기 위해서 요 식하고 요 식 다 끝에 보면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썼죠.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는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어제 다 더해서 0.7 얘는 이제 800 해가지고 계산을 해왔더니 이제 48.56이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는 요거를 표준 용량으로 선정을 하는 거니까 48.56보다 큰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단 해가지고 나오는 단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에서 요거를 선정을 하시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0kVA를 선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5번도 똑같죠? 5번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5번은 동력 부하용 삼성 변압기 표준 용량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아까 요거 0.7로 나눠서, 그렇죠? 0.7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삼성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경우에도 상용 동력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하계하고 동력 중에서 큰 놈만 선정을 하면 되는 거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계 동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걔가 얼마였냐면 상용 동력 어디였어요? 왜 안 보이지? 상용 어디였어요? 저기 왜 안 보이지? 상용 동력에 대한 게 37.86이었죠. 37.86이었고, 그리고 하계 동력에 대한 게 얼마였냐면 74.29였죠. 74.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수용률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동계에 대한 그 변압기 용량 선정 시에 동력 부하에 대한 수용률을 얼마라고 했냐면 조건 4에서 65%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0.65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72.89가 나옵니다. 72.89 kVA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표에서 찾으면은 72.89보다 큰 거를 선정을 하시는 거니까 75kVA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풀이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값이 나왔으니까는 그냥 제가 쓴 거고, 저희 풀이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이제 0.65를 한 거죠.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된다. 5번까지 된 거고, 그다음에 6번. 6번 문제는 넘겨서 6번 문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1차 측 전격 전류를 변류기에 대한 1차 측 전격 전류를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단상 변압기하고 삼상 변압기 각각에 대한 1차 측 전류를 구하는 거죠. 아까 단상 변압기는 아까 용량 우리가 50kVA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상 변압기는 이제 75
kVA로 이제 선정을 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1차 측 전류를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문제 처음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삼성 삼선식의 6000V를 200V로 강압을 해서 사용하는 설비다. 변압기 2차 측은 전압이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200V라고 하는 거죠. 200V. 그렇죠? 2차 측.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류에다가 1차 측 전류에다가 변류기 1차 측 전류에다 1차 측 그 부하 전류를 구하신 다음에 1.25배에서 1.5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은 대충 이런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시면, 단상과 삼성 변압기의 각 2차 측에, 변압기 2차 측에 변류기를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되는 전압이 얼마냐면 2차 측이니까는 요거에 대한 전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변류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변류기의 1차 측 전격 전류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먼저 단상부터 한번 해보죠. 단상일 경우에는 50에 곱하기 10의 3승에 200. 그렇죠? 이러면 이제 전류값인데 여기에 곱하기 1.25배에서 1.5배에 대한 이제 여유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지 않도록 원래 되도록이면 이 사이 값이 되도록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뭐 312.5하고 375가 나와요. 근데 변압기 전격이 이 사이는 없어요. 우리가 변압기 전격 외우실 때 뭐 다 뭐 방법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외우면 되죠. 10, 20, 30, 40, 50. 변류기 전격 외우는 방법이에요. 30, 40, 50. 그래서 여기 10배 해가지고 100, 200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가 있는 거예요. CT 전격이. 200, 300, 400, 500. 외우기 편하죠. 1, 2, 3, 4, 5니까는.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15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150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5짜리랑 75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1, 2, 3, 4, 5를 외우시면 되고요. 거기 기본인 거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15가 있고, 그리고 5하고 75는 이제 따로 외우시면 돼요. 그럼 뭐 일일이 다 외우는 거 50, 15, 20, 30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약간 규칙성이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10부터 50까지 하고 그 사이에 15가 있고, 이렇게 5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외우시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쓰고 보면은 요 사이 값이 없죠. 300하고 400인데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거만큼 여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전격을 선정을 하시면 좋고요. 요 사이에 없다면 요거보다 하나 밑에 거 300짜리를 선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단상은 됐고 삼상은 그럼 삼상은 어떻게 돼요? 삼상은 아까 75로 선정을 했으니까는 75 곱하기 10의 3승에 얘는 3상이니까는 루트 3상에다가 200. 그렇죠? 마찬가지로 곱하기 1.25에서 1.5배. 그렇죠? 요건 이제 계산을 하면 요거는 계산을 해봤더니 270하고 324. 대충 해봤더니 270하고 324. 그렇죠? 그럼 요 사이에 선정을 하는 거니까 얼마짜리 선정하시면 되냐면 3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는 거죠. CT 1차 측. 그래서 단상하고 삼상하고 다 CT 전격이 300대 5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 300대 5가 돼요. 단상이든 삼상이든. 그렇죠?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항상 CT 2차 측은 이제 5A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CT 전격도
겸사겸사 이제 외워두시면 좋고. 그럼 7번 마지막. 얼마짜리가 필요할까요? 얼마짜리가 필요할까요? 콘덴서 용량식 썼죠? Q는 P에다가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그렇죠? 계산전의 역률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동력부하, 조건 1에서 동력부하의 역률은 다 70%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7번에서는 걔를 95%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전은 0.7이고요. 얘를 0.95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그 역률이냐면 보일러 펌프에 대한 역률이에요. 그렇죠? 보일러 펌프. 저 표에 보시면은 표에 보시는 보일러 펌프가 용량이 얼마냐면은 6.7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일러 펌프에 대한 역률이니까 여기다 6.7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고 역률을 이제 대입해 가지고 이제 푸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계산기 이제 그 집어넣으실 때 이제 저희 책에 있는 것처럼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선호하는 방법이 6.7에다가 곱하기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의 0.7 마이너스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95 이렇게 하면 이제 더 계산기 집어넣기가 편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선호를 하죠. 그래서 계산기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뭐 0.7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요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코사인을 이제 반대로 넘기는 거 이렇게 붙두고, 그 넘긴 게 아크 코사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도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게 전체 세타 값이 되는 거죠. 요게 세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는 게 계산기 넣으실 때에는 좀 편하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넘어가시고 뭐 이렇게 3번 이런 거 이제 말로 그냥 암기하시는 문제들은 특별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워낙 계산 문제나 이런 것도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것들 그냥 암기하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3번은 뭐 그렇다고 하는 거고, 4번도 뭐 특별한 건 없죠. 연축전지하고 비교할 때 알칼리 축전지 뭐 장단점 쓰면 되죠. 뭐 수명이 길고 뭐 공친전압이 낮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쓰면 되고, 공친전압이 얼마냐면 연축은 2V 셀당, 알칼리는 셀당 1.2V 뭐 이제 암기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부동층 방식 이것도 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많이 외우시죠. 뭐 일상적인 거는 뭐 충전기가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뭐 축전지가 이제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는 거기 설명들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고. 4번은 충전기 2차 전류가 얼마인지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뭐 식은 이제 뭐 그렇게 구하죠. 축전지 용량을 이제 전격 방전율로 나누고 상시 부하 용량을 이제 표준 전압으로 나눠서 그 두 개를 합하면 되는데, 이 식이 기억이 안 나시면 단위를 보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단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어쨌든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시면 전격 용량이 200 암페어 아워죠. 그렇죠? 그리고 상시 부하가 10kW고요. 상시 부하가 10kW고 표준 전압이 100V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률은 1이고. 그럼 요거 갖고 우리가 암페어를 계산하고 싶으면 요거 두 개 나누면 되죠. 얘는 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요는 코사인이 역률이 1이니까 얘는 그냥 kVA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볼트를 이제 나눴으니까는 암페어 값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시간으로 나눠야죠. 그렇죠? 요 시간은 방전율이 시간 단위로 표현이 되니까는 연축전지의 경우에는 10시간 방전율이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나누면은 암페어 값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암페어, 여기도 암페어. 두 개 더하면 암페어. 이런 식으로 식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푸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을 외워서 풀면 좋고, 뭐 식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나오면은 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식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식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위를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뭐 필기 때 뭐 약간 비슷하게 이런 문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출력식을 쓰고 타임 차트를 완성을 해요.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거 이제 다이오드죠. 이 다이오드는 요렇게는 신호가 흐르지만, 요렇게는 신호가 흐르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신호가 안 흘러서 어떤 정류작용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A하고 B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신호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X라고 하는 출력으로는 신호가 흐르지 않아요.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X라고 하는 쪽으로 출력을 발생을 시키고자 한다면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서 출력이 발생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A하고 B 쪽으로 신호가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A에도 입력 신호를 주고 B에도 입력 신호를 주면 얘가 일로 못 가, 막히니까 막혀 못 가. 그러면 이제 출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개 동시에 다 입력 신호를 주어야지만 이쪽으로 신호가 안 빠져나가고 출력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회로라고 부르냐면 엔드 회로다라고 부르는 거죠. 엔드 회로죠. 엔드 회로.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했을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하는 회로다. 곱하기니까 1 곱하기 0 하면 0. 그렇죠? 1 곱하기 1을 해야지 1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엔드 회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A하고 B하고 둘 다 입력을 주어야지 출력이 발생하는. 그럼 타임 차트는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이때는 안 하고 둘 다 입력이 주어졌을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식 쓰시면 되고 타임 차트 완성하시면 되고. 뭐 별거 아니죠. 처음 봐서 조금 이제 혼동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나오면 무조건 다 맞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감사한 문제고. 6번은 요거는 이제 뭐 외우시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다. 그래서 그 해설을 보시고 어디에서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들만 조금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금속관공사하고 CD관을 제외한 합성수직관공사랑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는 어떤 장소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 견적 문제네요. 예전에 견적 문제는 공사 쪽에서만 나왔었는데 이제 기사 쪽에서도 좀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력량계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조건을 보세요. 이제 공동주택의 전력량계 단상 2선용 35개를 신설을 하고요. 3상 4선용 7개는 종료돼서 신품을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작업이 따로따로인데 단상 2선식 35개. 35개는 신설이에요. 그렇죠? 얘는 신설. 그리고 3상 4선식. 3상 4선식. 얘는 7개를 쓸 건데 얘는 신설이 아니고 교체죠. 얘는 교체하는 거예요. 이 교체하는 말은 뭐냐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 공고선료를 제외한 이제 직접 노무비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인공 계산을 쓸 경우에 소수 세제짜 이거 주의하세요. 견적 같은 거 할 때에는 요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하는 게 함정이 될 수 있으니까는 잘 밑줄 쳐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소수 셋째짜리까지 구하는 거예요. 소수 셋째짜리까지 구하고, 그리고 노임은 이제 95,000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표를 보시면 단상 2선식하고 3상 4선식이니까는 어디에 있는 인공인 거냐면 전력 연결을 할 건데 단상 2선식이 있는 거고 3상 4선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첫 번째 단상 2선식을 한번 해보면, 그렇죠? 단상 2선식을 해보면 내선 전공이 이제 대당 0.14니까 35대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35대에 0.14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밑에 해설이 있어요. 이 해설을
고려를 하셔야죠. 할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견적할 경우에는 견적에서는 저 밑에 있는 해설 나오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죠. 숙지를 보시면 방폭 200 이건 뭐 제 거였고요. 예. 동일한 것을 보세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기타 유사한 동일 장소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장소 내에서 동일 장소죠. 같은 장소 안에서 열대를 초과한다. 그렇죠? 열대를 초과하면 설치 시 한 대당 해당 품의 70%만 고려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할증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 열대를 넘어가는 그 전력 연계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계속 얘가 0.14인데 0.14분의 인공을 계속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10대까지는 0.14를 고려를 하고 11대부터는 0.14의 70%만큼의 인공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5대를 다 0.14에 대한 인공을 고려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설대로 하자면 10대까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0대까지는 0.14 인공을 그대로 고려를 하는 거고 10대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10대를 초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35대니까 그렇죠? 원래 35대가 있었 10개를 이제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인공이 0.14인데 그거의 70%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증 고려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같이 계산은 요거는 여기 계산하시면 되고 단상 이선식은 한꺼번에 계산을 했네요. 두 번째 3상 4선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7대를 교체를 하는 거니까는 철거한 다음에 신설을 해야 돼요. 그럼 철거하는 거에 대한 할증은 어디에 있느냐? 쭉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몇 퍼센트? 30%. 그렇죠? 얘를 다시 사용한다는 말이 있으면은 50%를 적용하는데 다시 사용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보시면 그냥 7개는 사용이 종료돼서 신품으로 교체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재사용이다라고 하면 조건에 문제에 재사용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없으니까는 얘는 30%. 그럼 고려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7대예요. 그렇죠? 7대. 아이고. 7대. 7대인데 7대인데 인공이 얼마예요? 3상 4선식은 0.32.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뭐냐면 얘는 신설이에요. 신설. 얘는 신설. 근데 철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철거는 어떻게? 철거는 7대인데 0.32의 인공에 몇 퍼센트만? 30%만 곱하기 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더하면 그러면 전체 인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책에서는 요거를 이제 1 플러스 0.3이라고 썼는데 이게 공통이니까는 요걸로 묶으면 얘는 1이잖아요. 여기 0.3이고 그래서 1 플러스 0.3이라고 그냥 쓴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그게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고 요걸 이제 하면은 1번하고 2번을 더해 봤더니 0.762 이거 더하면 0.762 인공이 된대요. 아이고 6점이네. 6.762 그쵸? 그래서 인공은 그렇고 노임이 얼마냐면은 95,000원이니까 여기다가 95,000원을 하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노무비가 되겠죠. 해서 요거 계산하면은 뭐 642,390원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견적 문제 요거 찾아서 여기 해설에 있는 할증 적용하는 거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넘어가시고. 전월기 용량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전월기 용량 구하는 거.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량, 그렇죠? 여기 킬로칼로리 비열이 이제 킬로칼로리로 나오니까는 860으로 해야 나눠야지 이제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가 되겠죠. 단위 환산하셔야 되니까 효율하고 시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시간, 요 t는 시간이고 요 t는 온도에 대한 변화죠. 뭐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t1 마이너스 뭐 t2 뭐 이렇게 뭐 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표현하는 방식이 차이니까는. 어쨌든 저기다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질량이 얼마예요? 물이 얼마 있어요? 15리터. 물의 비율은 1일 텐데 주어지지 않았죠. 순수물인데 물 이제 비율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물은 1이죠.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 온도를 원래는 5도씨였는데 60도씨로 상승을 시키는 거니까는 여기 60에 마이너스 5 온도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 효율은 76%. 그렇죠? 그리고 요걸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상승시키는 거니까 860에 효율이 76% 0.76의 시간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1.26 킬로와트가 된다더라. 뭐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니까. 9번. 네, 9번 문제는 뭐 산업기사에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일단 그 부위계선이죠. 부위계선은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델타 결선에서 그렇죠? 델타 결선에서 이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나머지 두 대로 이제 부위계선을 하는 거죠. 나머지 두 대로 이렇게 삼상에 대한 그렇죠? A, B, C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 안에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 상이 끊어졌어. 이게 끊어지면 전류의 방향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문제가 1번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A의 전압을 구하십시오. 여기죠. 요 A의 전압은 요 전압에다가 요 전압을 더한 거죠. 그럼 이제 A의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방향이 지금 이제 여기죠. C 여기가 5점이라고 하면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A, B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여기에 B, O에 해당하는 전압을 더하는 거죠. 더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어? 전압을 이제 구할 건데 AO를 이제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AO를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를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 A, B에 있는 거랑 플러스 BO에 있는 거랑 더하면 돼요. 그렇죠? 더하는 건데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고 아까 여기서 했지만 여기는 다 120도만큼 위상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120도가 뒤지고 요거보다 이제 120도가 뒤지고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요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면 220V죠. 한 상에 걸리는 거는 220V. 위상은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할 거니까는 0도.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죠. 어쨌든 120도만큼 위상차가 나는 거니까. 플러스 요 BO에 해당하는 부분은 110V죠. 110V. 근데 위상이 요거보다 120도가 느린 거니까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때에 요 마이너스 120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 의 2분의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앞에 거는 이제 그냥 220이니까 1220 플러스
뒤에는 110을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5, 그렇죠? 마이너스 j 의 55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에서 제곱, 요거에서 제곱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190.53V가 된다더라. 뭐 그런 거죠. 그렇죠? 특별한 거 없죠. 이제 위성차가 이제 110도가 나는 거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는 더해서 계산을 한다. 그 정도 하면 되고. 다음 이제 y계선이에요. y계선이고 y계선은 아까 이제 델타 계선 같이 전류의 방향을 먼저 보면 얘는 이제 다 각각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 선간에 걸리는 전압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 선간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기기 시간이나 회로 시간 같은데 해보셨겠지만은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는 얘랑 얘는 빼야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C를 구할 경우에는 아까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방향이었으니까 더했지만 얘는 서로 이제 빼서 구한다. 이제 그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그 위상을 이제 고려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상은 B상, C상이니까는 A상, B상, C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B상, C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서로 이제 마이너스 120도만큼의 위상차가 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20이지만 여기는 이제 플러스 1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 이렇게 써도 되는데 A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쪽 B상은 이제 마이너스 120인 거고 C상은 이제 플러스 120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5점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할 때 어쨌든 저 OC 얘가 요 C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는 요거는 이제 그냥 기준으로 두고 A상하고 B상만 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전압 구할 때 이제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A5를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요거 B에 해당하는 거죠. A5를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거를 기준으로 놓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A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관전압 원래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파란색이니까 이제 밑에 이렇게 점점점 해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둘 거고요. 요 C, O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둘 거고 A하고 B만 이렇게 위상을 바꿔서 그 사이에 상관전압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5를 돌려도 상관없어요. 얘를 기준으로 두고 5를 마이너스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는데 방향을 돌려도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요거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에는 요걸 기준으로 두고 A도 얘도 이렇게 또 마이너스 B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에 상관전압을 구할 거다라고 일단 우리 정한 거예요. 그래서 B는 어떻게 구하냐? B는 요걸 이제 기준으로 둘 건데 요거를 기준으로 둘 건데 110이죠. 그러면 110에다가 각도가 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120이죠. 120도. 그렇죠? 빼기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에 얘는 0, A가 220이죠. 220에 0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110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5 플러스 J의 55의 루트 3 마이너스 220.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220하고 요거랑 그렇죠? 제곱하고 요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니까.
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291.03이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두 개 더 마이너스니까 더하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은 275잖아. 마이너스 275긴 한데 어쨌든 제곱하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275의 제곱에다가 55 루트 3의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C는 무조건 지우고 C는 어떻게 돼요? C도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A상으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10에 120이고 요게 이제 넘어가는 건데 마이너스 220에 얘는 각도가 몇 도냐면은 마이너스 120도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2의 2분의 루트 3이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죠.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55 마이너스 55에 이제 플러스 j의 55 루트 3이 되는 거고 요거는 들어가면은 플러스 110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10에 플러스 11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끼리 허수끼리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그 식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풀면 요것도 291.03이 나오죠. 어차피 뭐 요거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A하고 B하고 요게 어쨌든 A하고 B하고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뒤집어서 어차피 그 차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는 B하고 C는 이제 결합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얘가 A, B, C를 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A상, B상, C상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만약에 얘가 그림처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도는 거니까는 C가 120도고 이제 B가 마이너스 240이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20이 되고 요것도 마이너스 120. 그래서 아까 이제 풀었던 거랑 위상의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결과값이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해설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래서 쟤를 A, B, C를 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기호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수식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문제에서는 근데 얘를 어떻게 뭐 조건을 따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결과값이 똑같으니까는 그렇게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책에 있는 해설은 위상이 조금 이제 반대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10번 삼성 변압기 용량을 구하래요. 단상부하랑 삼상부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제 밑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지만 이제 부하가 있는데 변압기가 있는데 TR이 있는데 요 사이에도 이제 부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삼상부하도 있는 거죠. 여기 삼상부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변압기 용량을 얼마짜리로 선정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단상부하 중에서 제일 큰 놈하고 그렇죠? 삼상부하 같은 경우에는 각 선간에 걸리는 부하가 다 일정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 삼상부하 전체를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그거랑 단상부하의 제일 큰 거 그거를 합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된다. 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이상하게 그린 그림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한 상당 최대 부하가 얼마냐면 A상 부하가 25, 3상 부하가 33, C상 부하가 19니까는 단상에 걸리는 부하 중에서 제일 큰 거는 33이죠. 그렇죠? 33 플러스 그리고 3상이 얼마냐면은
삼상부하가 20이 걸린 거니까는 얘를 3으로 나누면 그렇죠? 예. 그러면 단상에 걸리는 최대 부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39.67이래요. 39.67 kVA.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삼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단상이 이거면 삼상은 여기다가 3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값이 119.01이 나오는데 그 바로 위에 변압기 표준 용량 표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15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1번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지름전도를 설로 뭐 하시면 되는 거고 12번은 이건 뭐 굳이 그림까지 띄워서 할 건 없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부하가 있죠. 전원이 있어요. 차단을 한다. 만약에 부하 쪽에서 고장이 발생했어요. 만약에 부하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느 변압기가 차단이 돼요. 여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느 변압기가 차단이 돼야 되는 거냐면 얘가 차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건너가서 차단이 되면은 변압기까지 다 망가지는 거니까 부하가 고장이 나면 요 차단기가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변압기 여기에서 내부 고장이 발생했다. 그럼 어떤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단에 있는 VCB가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VCB다 뭐 그런 거죠. 차단기가 달루기보다는 차단기가 가장 먼저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넘어가시고 13번. 별건 아니었고, 2도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2도는 얼마일까요? 보통 딥, 그렇죠? 8t의 오메가 s의 제곱. 우리가 이제 뭐 전력 시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는, 이거 이제 자중, 그 전선의 무게, 그렇죠? 풍합 하중하고 뭐 자중, 수직 하중을 같이 고려한 이제 무게. 경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쭉 볼게요. 조건들을 쭉 보면은 경간은 나왔죠. 경간은 100m. 그렇죠? 요거는 100m. 100m 이렇게 나왔고 인장하중이 어디 있어요? 인장하중이 1480인데 안전율이 2.2니까, 그쵸? 요 장력은 어떻게 돼요? 1480을 2.2로 나누면 이제 장력에 대한 값이 되겠죠. 그죠? 요건 됐고. 그리고, W 값이 안 나왔어요. 그쵸? 인장하중 됐고. 네. 그럼 이제 요 무게, 요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수직하중하고 밑에 이제 그림 있으니까는 수직하중하고 수평하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 거죠. 수직하중은 뭐가 있냐면 전선의 무게. 전선의 무게가 얼마냐면 중량이 0.334예요. 0.334. 그렇죠? 그리고 바람에 대한 수평 횡하중이죠. 수평 풍합하중은 얼마냐면 0.608. 08. 제곱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게가 나오는 거죠. 전선의 중량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얼마냐면은 0.96이래요. 0.96. 그럼 다 했죠? 그러면 이거를 무게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28m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선의 무게, 그 밑에 이제 해설에 나와 있지만은 수평 종화중하고 수직 종화중하고 수평 횡화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전선의 자중 같은 게 이제 종화중인 거고, 요건 이제 풍합하중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눈의 무게, 그렇죠? 빙설의 무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시면 이제 그게 전선의 무게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대입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타 설명들은 이제 책에 있는 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전압이 떨어졌어요. 원래 380이었는데 270으로 떨어졌대요. 1차 측이. 아니. 그 1차 전압은 22,900이고 2차 전압이 380에 220. 그러니까 성간이 380이고 상이 220인데 성간 전압에 측정되었던 380이 370으로 이제 측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전압을 이제 높이고 싶다. 예. 탭을 조정을 한다면 얼마일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압 1차 측에 탭을 두죠. 변압기가 있으면 1차, 2차면, 그렇죠? 예. 여기 이제 탭을 둡니다. 그렇죠? 이 탭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전압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탭을 두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탭을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권수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권수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권수비가 줄어들면 실제적으로 얘는 권수비가 조정이 된 건 아니지만 권수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 1대1이야. 예를 들어서 권수비가 1대1이에요. 근데 얘를 0.5로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권수비가 더 커지는 거죠. 얘보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같은 건데 얘가 0.5로 이렇게 권수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얘는 권수비가 커진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따라서 얘 권수비죠. 전압비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례하는 거니까 권수가 많이 감길수록 전압이 더 높아지는 건데 1차 측 권수비를 줄이면 그렇죠? 1차 측 권수비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2차 측 권수비가 늘어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압도 같이 상승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권수비가 전압이 22,000 탭을 22,900에서 21,900으로 변경을 했죠.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측 전압은 상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1,900에 22,900에 곱하기 370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이 상승하는 거니까. 1차 측 탭을 떨어뜨리면 2차 측 전압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분자값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86.89 이렇게 나온대요. 개념이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15번은 뭐 건축과 조명 뭐 하시면 되고 16번은 분기 회로수를 구하십시오. 분기 회로수를 구하면 되죠. 분기 회로수는 어떻게 구하죠? 분기 회로수는 전체 용량, 그렇죠? 전체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분기 회로수고 한 회로 용량은 16A 분기 회로고요. 전압은 220V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220배 16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하, 전체 부하가 이제 얼마인지를 보시는 건데 부하가 어떤 부하냐면 소비력 40W, 역률 85%, LED 형광등인데 몇 개가 있는 거냐면 85가 있어요. 요거 전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85개가 있는데 40W짜리고 역률이 85%, 0.8 85등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4,000이 나온대요. 4,000. 그리고 마지막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가로 안에 보시면 한 회로에 대한 부하 전류는 부하 용량의 80%로 한다. 그러니까는 얘를 0.8로 나눠줘야죠. 80%만 흐르도록 이제 하는 거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42회로가 나오니까 답은 16A 분기 2회로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0.8 분기회로 용량이 80%라고 하는 의미는 밑에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16, 만약에 16이면은 12.8만큼만 이제 흐르는 거니까는 분기 회로 수에는 이제 그만큼의 더 여유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0.8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고 17번 네 거의 끝나가네요. 두 문제만 네. 네 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보시면은 우리가 출력이 나오는 것만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진리표 중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 이거 출력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력이 나오네요. 이렇게. 일단 출력이 나오지 않는 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걔를 갖고 밑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LS1이 0이고 2, 3가 1, 1일 때 LS1이 0이고 1, 1일 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은 1, 3가 1, 2는 0 그러면 1, 0,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1, 1, 0이죠. 그러면 1, 1, 0 1, 1, 0 1, 2, 3니까 그 마지막은 1, 1, 1 나머지는 빵이죠. 빵 이렇게 이제 진리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얘를 논리식으로 한번 조금 써보면 X는 LS1, LS2, LS3가 있는데 그렇죠? 네, LS1, LS3가 있는데 0이 의미하는 바하고 1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0은 입력을 주지 않은 거예요. 동작시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2, 3는 그러니까 1은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건데 바로 밑에다 그리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X. 이렇다라고 보면 여기 LS1, LS2, LS3라고 보시면 돼요. LS1은 입력을 주지 않았어요. 동작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LS2하고 LS는 동작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의미인 거죠. 얘는 동작을 시키지 않아도 신호가 흘러가야죠. 그래야지 LS2하고 LS3를 이렇게 동작시켰을 때 신호가 이렇게 흘러서 X의 출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LS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비접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접점. 1은 A 접점. 그렇죠? 직렬로 연결해서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는 요 사이에는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 의미다. 0은 부정이구나, 비접점이구나, 위에 부정을 씌우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밑에 것도 똑같죠. 이건 어떻게 돼요? 요거 식을 써보면 얘는 LS1 아이고 지울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차피 X는 LS1, LS2, LS3 얘는 다 똑같죠. LS1, LS2, LS3 얘도 LS1, LS2, LS3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거는 LS2만 비접점 그렇죠? 얘는 LS3만 비접점 얘는 0이 없으니까는 그냥 쭉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 문제를 풀죠. 진리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카르노도를 완성을 하래. 아까 완성했죠. 완성한 거고 두 번째 카르노도에 대한 논리식을 쓰십시오. 보통 이제 논리식을 쓰라고 하면은 최대한 간략화해서 쓰는 게 기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요 부분을 얘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거를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똑같은 거는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가 있으나 두 개가 있으나 세 개가 있으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는 요거를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요렇게 묶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도 요 노란색을 하나 더 만들어서 더할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요걸 묶으면 LS1하고 LS2를 묶을 수 있죠. 똑같으니까는. 그러면 LS1하고 LS2로 묶으면 가로 안에 뭐가 남냐면 LS3 부정하고 LS3가 남아요. 근데 요거는 값이 얼마냐면 요거는 1이죠. 왜냐면 하나는 부정, 하나는 B접점, 하나 A접점이면 접점이 하나는 A접점이고 하나가 B접점이야. 그럼 신호가 어떻게 흘러요? 주지 않았을 때, 내가 입력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B접점으로 흐르고 입력을 주면 A접점으로 흐르니까 언제나 신호가 흐르죠. 그래서 요 경우는 언제나 신호가 흐른다라고 해서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면 나머지 똑같겠죠. 부정인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인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노란 거를 여기다 같이 더해버리면 부정인 부분 삭제되고 이거 더해버리면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남는 게 LS1에 LS2에 플러스 LS2에 LS3에 플러스 LS3에 LS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략한 식 쓰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갖고 논리식 무접점 회로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입력은 LS1, LS2, LS3 출력은 X 두 개씩 묶으면 되죠. 두 개씩 묶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LS1, LS2가 두 개가 AND 그렇죠? LS2하고 LS3하고 AND 그렇죠? 그리고 LS1하고 LS3하고 AND 그 세 개가 OR 이쁘게 그리면 책에 있고 AND는 곱하기 그렇죠? OR는 더하기 그렇죠?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LS1 곱하기 LS2 걔가 이거죠. LS1에 LS2 플러스 LS2에 LS3 LS2하고 LS3가 더해진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LS3 곱하기 LS1 그러면 요거 1하고 3하고 곱하기 AND 곱하기 AND 말이죠. 그거를 다 더한 거죠.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논리 그 표를 만들면 된다. 논리 무접점 회로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어 게이트. 그리고 이제 밑에 해설 보시면은 이제 뭐 묶을 수도 있어요. 어느 거든 뭐 여기 LS1으로 이렇게 묶어도 되고 LS1이 있으니까 뭐 2가 있으면 뭐 2끼리 묶어도 되고 뭐 밑에 해설 있는 것처럼 3로 묶어도 되고 뭐 그거는 편한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마지막 18번. 뭐 요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많이 보셨겠죠? 접지를 하는 거고 TN 접지 TNC 접죠. TNC TNC가 있고 S가 있고 CS가 있고 지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 T는 테라죠. 접지를 한 거죠. 대지인데 접지를 한 거고 N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거죠. 중성선. 요 C는 뭐냐면 이제 컴바인이라고 해가지고 결합하는 걸 이제 컴바인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영어 단어로 결합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뭘 결합한 거야? 얘는 결합한 건데 결합하다. 그래서 뭘 결합을 했냐면 중성 그 도체랑 중성선하고 접지 도체를 결합을 한 거죠. 맞아, 보호도체라고 쓰는 게 낫죠. 최근에는 보호도체 말이 좀 바뀌어서 보호도체를 중성선하고 보호도체를 결합한 게 이제 TNC 접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 혹시 개념을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있고 이 부하로부터 여기가 접지 단자가 있으면 옛날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접지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접지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접지됐네, 접지선인데 요새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얘를 우리가 보호도체라고 부르죠. 기계 노출 도전성 부분부터 접지 단자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호도체라고 부르고 접지 단자에서 실제로 접지가 되는 걸 우리가 접지도체라고 불러요. 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피선, 보호선이라고 하는 게 접지 단자까지에 대한 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얘는 중성선이고, 그렇죠? 요거는 보호선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요 두 개의 그림이 짬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호선과 중성선이 이제 결합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부하로 보시면 돼요. 노트 도전부인데 부하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선 이제 하나씩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둘, 셋 연결하면 되고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중성선이 있는 경우에 요거 이제 중성선하고 이제 얘는 그 보호선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에 어쨌든 선은 하나니까는 묶어서 쓰는 거고, 그렇죠? 뭐 중성선만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요 펜이라고 하는 게 중성선하고 이제 보호선이 결합된 선이니까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 개념만 아시고 뭐 요거 선 뭐 연결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닌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피선하고 이제 중성선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더 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요. 해서 2011년도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